금리가 낮으면 성장주가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듀레이션은 32년이 나왔어요. 12년. 자, 이게 몇 배냐? 2.5배. 안녕하세요.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밸류에이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밸류에이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에서? 네, 너무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인데 요즘에 뭐 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자꾸 어닝으로 나누는 PER로 해보니까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통화량으로 나눠보는 거 어떠니? 이런 PMR. 그리고 PDR을 요새 드림 꿈으로 나눠보는 거 어때?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어닝의 함수예요. PMR이든 PDR이든 거기는 어닝이 없어요. 어닝이 중요한데 어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가격만 있어.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썼는데요. 이 보고서를 참고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한 분이 다모다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뉴욕 대학교에서 밸류에이션만 30년 강의하신 분입니다. 베테랑, 엄청난 베테랑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번역이 돼서 되게 화제가 되긴 했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30년 동안 내가 강의하면서 내가 아주 크게 착각한 게 하나 있다. 뭐냐? 나처럼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다. 그건 나의 큰 착각이었다. 정말 재밌는 말씀이시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할까? 이러다가 이제 레밍을 예를 들어요. 앞에 있는 애들 우르르 따라다니다가 절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르르 따라다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몰살당하는 애들. 그러니까 레밍 효과라고 하죠. 이제 군집 효과. 우르르. 근데 이 비유가 저는 되게 지금 상황에서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따라가다 보면 이제 떨어져서 바다에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테슬라 주가를 보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이거 따라갈까 말까 근데 따라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내가 레밍 된 것 같아. 근데 안 따라가자니 레밍이 움직이는 거는 먹이를 구해서 가는 거거든요. 안 따라가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이게 좀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인 거거든요.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모다란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럼 구명조끼를 입어. 레밍한테? 구명조끼를 입은 레밍이 되면 되잖아. 구명조끼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비유 되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PMR, PDR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PER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 얘기는 틀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설명이 된다. 네. 그리고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통적인 그런 밸류에이션 방법부터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 회사를 보는 거야. 이 회사만. 이 회사가 어떻고 이 회사가 뭐고 해가지고 이것만 보고 이 회사의 향후에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할인율로 이렇게 해가지고 땡겨서 요 가치를 구하는 거. 이거는 인트린식 밸류에이션, 내재 가치 평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 이게 근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를 잘 모르겠고 어려워. 그래서 이걸 못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컴패러블스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옆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하는 거야. 내가 얘를 하기는 좀 어렵고 내가 보니까 옆에 있는 애 이렇게 거래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거래돼야 되겠네 하는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R, PDR, EV/EBITDA 이런 게 다 컴패러블스예요. 옆에 있는 애랑 비교하는 거야. 근데 너만 내가 따로 공부하고 싶어. 너만 네이버는 카카오든 너만 가지고 밸류에이션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건 DCF 모델로 해야 돼요. 얘네들이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얘네들의 필요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 걔 하나만 보는 거? 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봐서 이거를 예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럽니다. 왜냐면 우리가 PER로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PER 할 때 E는 뭐냐면 어닝이잖아요. 어닝. 언제 어닝이냐? 내년 어닝이에요. 그렇죠. 예상이죠. 내년 어닝인데 금리가 지금 낮잖아요. 금리가 높을 때는 멀리 있는 캐시플로우를 높은 금리로 할인하기 때문에 내년의 어닝은 중요한데 내후년 어닝은 덜 중요해요. 그 다음 해는 덜 중요하고 중요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극단적으로 금리가 0인 상황을 생각해보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서 금리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할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값 그대로네. 그 값 그대로네. 캐시플로우를 그냥 다 더하면 되네. 할인할 필요 없이.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1년 후의 캐시플로우랑 5년 후의 캐시플로우랑 똑같이 중요하네. 심지어 100년 후의 캐시플로우랑 똑같이 중요하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PER로 설명하는 거는 내년 어닝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금리가 낮아졌는데 내년 어닝으로만 설명하면 어떡해. 내후년 어닝이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데 그렇지. 내 3년 후의 어닝도 비슷하게 중요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이렇게 인트린직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DCF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약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 마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캐시플로우를 추정한다라는 게 내년도 어려운데 내후년 어떻게 하고 3년 후 5년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여기는 그 다모다란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내러티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들어가고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스트레치를 해야 되는 거야. 5년 후를 상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야, 그러면 마발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 이건 AI가 못 합니다. 그러겠죠. 미래를 상상해도 AI가 어떻게 해요? 이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매니저의 경쟁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이 확 뛰는 거예요.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가치를 인정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액티브 매니저의 가치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인트린직 그 밸류에이션 방법이 중요한 때인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보셨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제 저희가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 있고 막 수식이 여러 가지 나오고 막 복잡하지만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듀레이션이라는 건 채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채권에 나오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금리가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듀레이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는 캐시플로우의 무게중심이에요. 채권을 보면 쿠폰이 이렇게 나오고 원금을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이제 시소에다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무게중심을 어디다 놓으면 잡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캐시플로우가 뒤쪽에 많이 있는 거는 무게중심이 기니까 듀레이션이 길고요. 그렇네. 앞쪽에 많이 있는 애는 짧아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에쿼티 듀레이션을 계산한다고 치면 성장주의 듀레이션이 길까요? 가치주의 듀레이션이 길까요? 글쎄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게요. 성장주는 캐시플로우가 여기는 작다가 여기는 크잖아요. 나중에 가서 가치주는 여기도 비슷한데 여기 따박따박 비슷하잖아요. 나오지. 자, 어떤 데 무게중심이 더 뒤에 있을까요? 성장주죠. 성장주가 들어가겠네요. 그 듀레이션이 성장주가 듀레이션이 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자, 금리가 낮으면 성장주가 좋지. 이거는 다 알아요.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금리가 낮으면 성장주가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좋은데 근데 얼마나? 에쿼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몇 배 더 좋은지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논문이나 식이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네이버랑 포스코의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너무 좋네요. 저만의 가정을 통해서 네이버의 듀레이션은 32년이 나왔어요. 포스코는 12년. 자, 이게 몇 배냐? 2.5배.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금리가 10bp 빠졌어. 근데 이것 때문에 포스코가 10% 올랐네? 그럼 네이버는 얼마 올렸대? 25%. 듀레이션이 2.5배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민감도거든요. 민감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주가 올라가는 폭이 더 클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에쿼티 듀레이션이에요. 방금 그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포스코보다 네이버가 2.5배 더 올라야 합리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금리가 그러면 떨어지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빠져야죠. 가격이 더 빠지겠죠, 네이버는. 포스코가 그렇게 덜 이해를 빠지고 하면 예, 되겠구나. 빠질 때도 더 오르고 오를 때도 더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5배. 금리에 대한 민감도만 봤을 때는 다른 거는 다 똑같다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가장 강조해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컨벡서티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것도 더 어려운 용어여서 이것도 채권 아닌가요? 맞습니다. 듀레이션은 한 번 미분하는 거고 컨벡서티는 두 번 미분하는 거죠. 두 번. 미분도 어려운데 어려워. 근데 이것도 개념으로 딱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재밌는 그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 채권 펀드가 수익률이 작년에 6% 나는 수익률 펀드들이 좀 있었어요. 6%. 좀 금리가 지금 2% 3% 하는데 채권 펀드가 어떻게 6%나 났지? 신기한데?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투자자들의 생각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다, 채권이 올라간다는 그 개념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볼록. 그렇죠. 볼록 그거를 컨벡서티 볼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여기 변화할 때 영향이 별로 없어요. 금리가 낮을 때는 조금만 변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뛴다 이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 재밌는 그 질문을 드려보면 채권은 만약에 금리가 0일 때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0일 때. 금리가 0이에요. 그럼 무한대 아니에요? 아니죠. 채권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 채권은 정해진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그거를 뭐 복잡한 식으로 할인을 해요. 근데 금리가 0이야. 그럼 할인할 필요가 없어. 다 땡기는 더하면 거죠. 된다. 싹 더하면 돼. 남은 캐시플로우를 다 더하면 돼. 만기가 있으니까 뭐 원금이 100 있고 쿠폰을 다 더하면 20 있어. 그럼 120까지 오를 수 있어요. 120이 한계야. 주가는 한계가 없어요. 만약에 금리가 0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가 0이니까 주가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볼록성이 채권보다 주식이 더 심하다. 더 심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낮아졌는데 뭘 또 낮아질 게 있고 이거 가지고 뭐 주가가 더 오르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볼록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낮아도 영향이 없지만 이때는 영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만 변해도 조금만 변해도 이렇게 클 수 튄다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벡서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네이버 포스코 듀레이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포스코보다 계산상 2.5배 정도 더 올라야 금리 된다. 변화에 금리 변화에 대해서 대해서. 민감하다. 그리고 컨벡서티 얘기해 주셔서 지금 저금리 상황인데 그 저금리에서 조금만 변해도 확 오른다. 그 두 가지 설명을 조합을 하면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만 더 낮아져도 포스코는 이만큼 변한다면 네이버는 2.5배 이상 주가가 더 뛸 수 있다. 뭐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해석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네네. 대신해서 제가 지금 네네. 이해를 네.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 금리가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만 알면 PDR 얘기 안 해도 된다. 예, 그겁니다. 네. 이 상황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될 거냐 시장, 또 어떻게 될 거냐. 또 네이버 네, 네. 특히 네이버 네이버가 음. 이제 성장주의 대표 지금 아이콘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네이버가 개인적으로 무형자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도 좀 쉽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롯데케미칼이랑 포스코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요. 예를 들어 롯데케미칼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뭐 예를 들어 뭐 3조 투자했다 쳐요. 그 3조를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손익에는 영향을 안 줘요. 왜냐하면 이 돈을 투자한 거는 나중에 이게 공장이 만들어지면 물건을 만들어야 이게 돈을 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본화시켜요. 이제 영어로는 캐피탈라이즈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 친구 결혼식을 갈 때 이 친구가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올 것 같아. 와가지고 나한테 축의금을 줄 것 같아. 그럼 내가 축의금을 줄 때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줄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나랑 되게 친하진 않아. 그래서 나 결혼식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5만 원 주면 그거 비용 처리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5만 원 줘도 나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럼 캐피탈라이즈 하는 거야. 근데 이 유형 자산은 롯데케미칼이 공장을 짓고 이런 거는 캐피탈라이즈 하는 거예요. 돌아온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네이버든 카카오든 얘네들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마케팅 비용 막 써요. 네이버 페이든 네이버 쇼핑이든 그렇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 투자를 많이 해요. 마케팅을 많이 써요. 근데 그거 비용일까요? 아니면 캐피탈라이즈예요? 야, 그 선택이네. 돌아온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없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정 비율만 돌아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정 비율만 돌아온다. 근데 지금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모두 다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무형자산이니까 보이지가 않잖아. 보이지가 않잖아. 근데 만약에 마케팅 비용 쓴 거 그거 뭐 비용 보이지가 않는데. 그중에 절반만 돌아와도 이익이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무형자산의 밸류에이션 이런 거에서 핵심 논리는 뭐냐면요. 이 회계 처리에서의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계를 이렇게 만든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죠. 왜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얘네들이 다 자본화 시켜주게 허락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고객하고 술 먹고 다 자본화해요. 그냥 술 먹고. 이게 이런 충분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포인트도 네, 그러니까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회계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재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벌고 있는 우리가 순이익이란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순이익보다는 좀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포스코 같은 가치주보다 네이버 같은 성장주는 훨씬
좋다. 금리 변화에 예. 민감하기 도가 때문에 크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여지가 훨씬 있다. 여지가 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네. 지금까지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